때는 조선시대, 평화롭지만 가난했던 해안가 마을 해월에 어느 날 뚱뚱하고 볼품없는 한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햇볕에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되는 대로 헝클어뜨린 머리카락, 누더기가 된 저고리를 걸친 처녀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장터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남은 음식을 찾아 헤매거나 조용히 대문가에 쪼그려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 며칠간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애써 무시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수군거림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처녀는 대체 어디서 굴러들어온 게야? 글쎄 말일세. 하는 꼴을 보니 아예 우리 마을에 눌러앉을 작정인가 보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집이 몸단속도 안 하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먼. 이보게들. 저런 불결한 것이 마을에 애군을 몰고 오기 전에 어서 빨리 쫓아내야 하네. 결국 마을의 실세인 최 영감의 아내를 필두로 한 안악내들이 우물가에 있던 처녀를 둘러쌌습니다. 이 마을엔 너 같은 거지가 살 곳이 없다. 우리 해월마을은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야. 내가 온 뒤로 마을 분위기가 칙칙해졌어. 어서 다른 곳으로 꺼지는 게 좋을 게야. 말이 좋게 나올 때 떠나거라. 그러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멍석마리를 당하게 할 것이야. 처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다가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소? 안악내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언제부턴가 마을에 자리 잡고 살던 허름한 차림의 선비, 이준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준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머물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돌변한 처녀의 태도에 안악내들이 어안이 벙벙해 있을 때 준서가 그들 뒤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처녀가 무슨 큰 잘못을 하였기에 이리 여러 사람이 몰려들어 다그치시는 것이. 안악내들은 준서의 훤칠한 키와 다부진 어깨, 선비다운 얼굴에 그만 말을 잃고 언제 그랬냐는 듯 고상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처녀이기는 하나 품위를 지키면 좋겠다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요. 준서는 자신 또한 굶주렸던 시절이 있었기에 처녀의 처지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이 처녀는 오늘부터 내 집의 식솔이 되었소. 그러니 더는 거지라 부르지 마시오. 안악내들은 그의 단호한 말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준서는 처녀를 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얼 하느냐? 어서 나를 따르거라. 처녀는 뚱뚱한 몸을 이끌고 말없이 선비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마을 외곽의 허름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이곳이 내가 사는 곳이다. 당분간 이 방에서 지내거라. 밥을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하루 한 끼는 챙겨줄 수 있다만 너를 보아하니 꽤나 많이 먹을 듯하구나. 어찌하겠느냐? 처녀는 고맙다는 말 대신 당연하다는 듯 집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너는 참으로 당당한 거지로구나. 내 이름은 무엇이냐? 홍연이라 합니다. 홍연은 이름만 던져놓고 준서가 내어준 밥과 국을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아, 천천히 먹거라. 체하겠다. 난 볼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하니 집 잘 보고 있거라. 홍연은 멀어지는 준서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오지랖은 천하제일인 사내로구나.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연은 낮이면 여전히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겉보기엔 멍하니 앉아있는 듯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마을의 관아 창고와 최 영감의 저택을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며칠 전부터 홍연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창고에 곡식이 들어오자마자 그날 밤 수레가 조용히 그 곡식을 실어내가는 것이었습니다. 수레의 바퀴 자국은 어김없이 최 영감의 저택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곡식이 마르기도 전에 다른 입으로 먼저 들어가는구나. 한편 암행어사 신분인 준서 또한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 뒤에 숨겨진 의문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에서 명령받은 물량과 실제 보관량이 어긋나는 점, 창고 담당관이 말을 아끼는 모습, 그리고 최영감댁에서 열리는 과도한 잔치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홍연은 멀찍이서 지켜보며 감탄 반, 걱정 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지랖만 넓은 선비인 줄 알았더니 눈썰미는 제법이구나. 하지만 준서는 자신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홍연의 정체를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홍연은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누더기 치마 속에서 작은 단검과 은빛 나침반을 꺼내 허리에 찼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창고 문이 열렸고 곡식 자루를 실은 수레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홍연은 어둠 속에서 그 곡식 자루에 눈에 띄지 않는 붉은 비단실로 엮은 작은 매듭 하나를 몰래 달아두었습니다. 며칠 후 준서는 마을에서 굶주리는 아이들과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분명 관에서 쌀이 내려왔다 하였는데 우리가 받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소이다. 노인의 말에 준서는 실마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최영감댁 뒤편의 곡식 창고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홍연이 보란듯이 남겨둔 붉은 비단 매듭이 달린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관에서 내려온 곡식이 분명한데 관용 물자를 이곳으로 빼돌리고 있었구나. 헌데 누군가 나보다 먼저 움직이며 단서를 남겨주는 듯하다. 준서가 모르는 사이 홍연은 기와지붕 너머에서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지간히 촉은 있구먼. 하지만 아직 멀었소이다. 어사나리가 발을 들이는 순간 등 뒤에서 칼이 들어온다는 걸 모른다면 오래 못 버티지요. 다음 날 최영감의 집은 관곡 도난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고 침묵하던 마을 사람들의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자수 매듭을 남긴 이가 누구인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준서는 마당 한 구석에서 군고구마를 까먹고 있는 홍연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구나. 저 홍연이라는 처녀가 겉모습만큼 둔한 사람이 아닌 듯 보이는구나. 홍연은 준서의 눈빛을 살피고는 아주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비님도 고구마 하나 드릴까요? 겁나게 달고 맛있구먼요. 입가에 검은재를 묻히며 먹는 홍연을 보니 준서는 자신이 헛생각을 했다며 피식 웃었습니다. 홍연아, 어찌 그리 칠칠맞게 먹는 것이냐.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하겠구나. 준서는 자신도 모르게 홍연의 얼굴에 묻은 검은 재를 털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홍연은 생각지도 못한 행동에 심장이 뻐근해지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홍연이 목이 메어 캑캑거리자 준서는 옆에 있던 물을 먹여주며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홍연이 천천히 먹어야지. 내가 빼서 먹기라도 한단 말이냐. 그날 늦은 저녁, 준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최영감의 창고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 발견한 곡식 자루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수상한 거래 문서 한 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서가 결정적 증거가 되겠구나. 헌데 이리 중요한 문서가 왜 이곳에? 함정인가? 준서가 문서를 품에 넣고 돌아서는 순간 바람을 가르며 칼날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객이 나타났습니다. 감히 관아의 일을 캐고 다니는 너는 누구냐? 그렇다면 너는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이냐? 자객의 칼끝은 준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매서웠습니다. 그의 팔에 피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툇마루에서 졸던 홍연은 가슴속에서 울려오는 불길한 낌새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홍연은 곧장 준서의 흔적을 따라 밤길을 달렸습니다. 그 걸음은 더 이상 평범한 거지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담벼락에 몰린 준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죽는 것인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는데. 그 순간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날아온 작은 돌멩이가 자객의 검을 튕겨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뚱뚱한 홍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천한 걸음걸이도 축 처진 어깨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짧은 검이 단단히 묶여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내가 늦었군. 너는 거지 처녀가 아니었더냐? 홍연은 대답 대신 다시 돌진하는 자객과 숨막히는 칼날 싸움을 벌였습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누구를 위해 움직이는 자냐? 대의를 위해 움직이는 자는 이름도 얼굴도 묻지 않는 법이다. 그 말에 자객은 혀를 차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홍연은 검을 거두고 준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비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내가 너무 늦어 미안합니다. 홍연이, 너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냐? 홍연은 침묵하며 준서의 어깨를 부축했고 조용히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속으로 나는 공주마마의 검입니다. 당신이 세우고자 하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파견된 그림자이지요. 그날 밤 준서의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홍연아, 너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냐? 누군가를 지키는 자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의 이름은 그저 스쳐 지나갈 이름일 뿐입니다. 아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정말 고맙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죽도록 어리석은 분이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혼자 가신 겁니까? 대놓고 죽여달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녀의 꾸짖는 듯한 말투 속에는 분명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에 준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다. 아닙니다. 정의를 세우려면 우선 살아남아야 합니다. 당신이 죽으면 누가 그 뜻을 지키겠습니까? 며칠 후 준서의 상처가 아물자 홍연은 다시 평소의 거지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눈에는 그녀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준서는 시장 골목에서 홍연이 군밤을 한 줌 쥐고 작은 아이에게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차피 난 살 안 빠져. 자, 너나 먹어라. 너라도 따뜻해야지. 진짜 저 주시는 거예요. 응, 아깝지만 너 주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며 준서는 칼을 휘두르던 무사가 아닌 사람 냄새 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거친 말투 뒤에 숨은 다정함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작은 항아리 하나를 홍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 호박여들 좋아하더냐? 하루에 하나씩만 먹거라. 그리고 기왕 도와주는 김에 이번 일도 같이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홍연은 웃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모든 비리가 밝혀지고 최 영감은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조용하던 마을에 화려한 꽃가마 행차가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바로 화영공주였습니다. 공주는 준서의 집 앞에 서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대가 암행어사 이준서 선비인가? 송구하옵니다. 소인, 공주마마를 알아보지 못하였나이다. 괜찮다. 그대의 기계를 직접 보고 싶어 왔을 뿐이 그대라면 내 곁에 두어도 족하겠다. 공주가 신랑감을 보러 왔다는 뜻에 사람들 사이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홍연은 마당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심했지만 가슴 깊은 곳이 조용히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홍연과 함께 공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공주마마, 소인의 곁엔 이미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온 이가 있사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고을의 진실도 소인의 목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있었다면 내가 왜 모르고 있었을까? 준서는 조용히 옆에 선 홍연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어사 이준서를 호위하라는 임무를 주었지? 준서는 놀랐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주마마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허나 그 사람이 제 목숨을 지켜주었듯 이제는 제가 홍연이를 지켜주어야겠습니다. 공주는 조용히 홍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공주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보고 싶었던 건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마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마음을 감싸 안는 자. 공주는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홍연은 조용히 마당에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다가와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지 않으냐? 누구 덕분에요? 가야 할 명분도 끝났으니. 그럼 여기 있으면 되겠구나. 나는 계속 여기 있을 테니? 홍연은 그 말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칼을 품고 살아온 그녀에게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약속이었습니다. 헌데, 진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바보이십니까? 홍연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선비님께만 알려드린 제 이름입니다. 준서는 자신만 아는 이름이라는 말에 입이 귀에 걸렸고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홍연의 손이 더 빨랐고 준서의 팔은 순식간에 꺾여 있었습니다. 제가 손이 좀 빠른 편이라 미안합니다. 걱정 말 거라. 내가 조금 더 빠르면 되니? 준서는 홍연이 방심한 사이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홍연의 얼굴이 붉어졌고 처음으로 준서의 눈동자를 마주보며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작은 기와집에서 소박하게 살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숨은 의인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작지만 진실한 정의의 상징이 되어 후세 사람들의 입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 사람, 서로의 길이 되어 때는 조선시대, 평화롭지만 가난했던 해안가 마을 해월에 어느 날 뚱뚱하고 볼품없는 한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햇볕에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되는 대로 헝클어뜨린 머리카락, 누더기가 된 저고리를 걸친 처녀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장터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남은 음식을 찾아 헤매거나 조용히 대문가에 쪼그려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 며칠간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애써 무시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수군거림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처녀는 대체 어디서 굴러들어온 게야? 글쎄 말일세. 하는 꼴을 보니 아예 우리 마을에 눌러앉을 작정인가 보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집이 몸단속도 안 하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먼. 이보게들. 저런 불결한 것이 마을에 애군을 몰고 오기 전에 어서 빨리 쫓아내야 하네. 결국 마을의 실세인 최 영감의 아내를 필두로 한 안악내들이 우물가에 있던 처녀를 둘러쌌습니다. 이 마을엔 너 같은 거지가 살 곳이 없다. 우리 해월마을은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야. 내가 온 뒤로 마을 분위기가 칙칙해졌어. 어서 다른 곳으로 꺼지는 게 좋을 게야. 말이 좋게 나올 때 떠나거라. 그러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멍석마리를 당하게 할 것이야. 처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다가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소? 안악내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언제부턴가 마을에 자리 잡고 살던 허름한 차림의 선비, 이준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준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머물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돌변한 처녀의 태도에 안악내들이 어안이 벙벙해 있을 때 준서가 그들 뒤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처녀가 무슨 큰 잘못을 하였기에 이리 여러 사람이 몰려들어 다그치시는 것이.
아낙네들은 준서의 훤칠한 키와 다부진 어깨, 선비다운 얼굴에 그만 말을 잃고 언제 그랬냐는 듯 고상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처녀이기는 하나 품위를 지키면 좋겠다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요. 준서는 자신 또한 굶주렸던 시절이 있었기에 처녀의 처지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이 처녀는 오늘부터 내 집의 식솔이 되었소. 그러니 더는 거지라 부르지 마시오. 아낙네들은 그의 단호한 말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준서는 처녀를 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얼 하느냐? 어서 나를 따르거라. 처녀는 뚱뚱한 몸을 이끌고 말없이 선비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마을 외곽의 허름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이곳이 내가 사는 곳이다. 당분간 이 방에서 지내거라. 밥을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하루 한 끼는 챙겨줄 수 있다만 너를 보아하니 꽤나 많이 먹을 듯하구나. 어찌하겠느냐? 처녀는 고맙다는 말 대신 당연하다는 듯 집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너는 참으로 당당한 거지로구나. 내 이름은 무엇이냐? 홍연이라 합니다. 홍연은 이름만 던져놓고 준서가 내어준 밥과 국을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아, 천천히 먹거라. 체하겠다. 난 볼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하니 집 잘 보고 있거라. 홍연은 멀어지는 준서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오지랖은 천하제일인 사내로구나.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연은 낮이면 여전히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겉보기엔 멍하니 앉아있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마을의 관아 창고와 최 영감의 저택을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며칠 전부터 홍연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창고에 곡식이 들어오자마자 그날 밤 수레가 조용히 그 곡식을 실어내가는 것이었습니다. 수레의 바퀴 자국은 어김없이 최 영감의 저택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곡식이 마르기도 전에 다른 입으로 먼저 들어가는구나. 한편 암행어사 신분인 준서 또한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 뒤에 숨겨진 의문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에서 명령받은 물량과 실제 보관량이 어긋나는 점, 창고 담당관이 말을 아끼는 모습, 그리고 최 영감 댁에서 열리는 과도한 잔치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홍연은 멀찍이서 지켜보며 감탄 반, 걱정 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지랖만 넓은 선비인 줄 알았더니 눈썰미는 제법이구나. 하지만 준서는 자신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홍연의 정체를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홍연은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누더기 치마 속에서 작은 단검과 은빛 나침반을 꺼내 허리에 찼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창고 문이 열렸고 곡식 자루를 실은 수레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홍연은 어둠 속에서 그 곡식 자루에 눈에 띄지 않는 붉은 비단실로 엮은 작은 매듭 하나를 몰래 달아두었습니다. 며칠 후 준서는 마을에서 굶주리는 아이들과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분명 관에서 쌀이 내려왔다 하였는데 우리가 받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소이다. 노인의 말에 준서는 실마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최 영감댁 뒤편의 곡식 창고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홍연이 보란듯이 남겨둔 붉은 비단 매듭이 달린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관에서 내려온 곡식이 분명한데 관용 물자를 이곳으로 빼돌리고 있었구나. 헌데 누군가 나보다 먼저 움직이며 단서를 남겨주는 듯하다. 준서가 모르는 사이 홍연은 기와지붕 너머에서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지간히 촉은 있구먼. 하지만 아직 멀었소이다. 어사나리가 발을 들이는 순간 등 뒤에서 칼이 들어온다는 걸 모른다면 오래 못 버티지요. 다음 날 최 영감의 집은 관곡 도난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고 침묵하던 마을 사람들의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자수매듭을 남긴 이가 누구인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준서는 마당 한 구석에서 군고구마를 까먹고 있는 홍연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구나. 저 홍연이라는 처녀가 겉모습만큼 둔한 사람이 아닌 듯 보이는구나. 홍연은 준서의 눈빛을 살피고는 아주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비님도 고구마 하나 드릴까요? 겁나게 달고 맛있구먼요. 입가에 검은재를 묻히며 먹는 홍연을 보니 준서는 자신이 헛생각을 했다며 피식 웃었습니다. 홍연아, 어찌 그리 칠칠맞게 먹는 것이냐.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하겠구나. 준서는 자신도 모르게 홍연의 얼굴에 묻은 검은재를 털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홍연은 생각지도 못한 행동에 심장이 뻐근해지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홍연이 목이 메어 캑캑거리자 준서는 옆에 있던 물을 먹여주며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홍연이 천천히 먹어야지. 내가 빼서 먹기라도 한단 말이냐. 그날 늦은 저녁, 준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최영감의 창고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 발견한 곡식 자루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수상한 거래 문서 한 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서가 결정적 증거가 되겠구나. 헌데 이리 중요한 문서가 왜 이곳에? 함정인가? 준서가 문서를 품에 넣고 돌아서는 순간 바람을 가르며 칼날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객이 나타났습니다. 감히 관아의 일을 캐고 다니는 너는 누구냐? 그렇다면 너는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이냐? 자객의 칼끝은 준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매서웠습니다. 그의 팔에 피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툇마루에서 졸던 홍연은 가슴속에서 울려오는 불길한 낌새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홍연은 곧장 준서의 흔적을 따라 밤길을 달렸습니다. 그 걸음은 더 이상 평범한 거지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담벼락에 몰린 준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죽는 것인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는데. 그 순간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날아온 작은 돌멩이가 자객의 검을 튕겨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뚱뚱한 홍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천한 걸음걸이도 축 처진 어깨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짧은 검이 단단히 묶여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내가 늦었군. 너는 거지 처녀가 아니었더냐? 홍연은 대답 대신 다시 돌진하는 자객과 숨막히는 칼날 싸움을 벌였습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누구를 위해 움직이는 자냐? 대의를 위해 움직이는 자는 이름도 얼굴도 묻지 않는 법이다. 그 말에 자객은 혀를 차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홍연은 검을 거두고 준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비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내가 너무 늦어 미안합니다. 홍연이, 너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냐? 홍연은 침묵하며 준서의 어깨를 부축했고 조용히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속으로 나는 공주마마의 검입니다. 당신이 세우고자 하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파견된 그림자이지요. 그날 밤 준서의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홍연아, 너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냐? 누군가를 지키는 자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의 이름은 그저 스쳐 지나갈 이름일 뿐입니다. 아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정말 고맙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죽도록 어리석은 분이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혼자 가신 겁니까? 대놓고 죽여달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녀의 꾸짖는 듯한 말투 속에는 분명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에 준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다. 아닙니다. 정의를 세우려면 우선 살아남아야 합니다. 당신이 죽으면 누가 그 뜻을 지키겠습니까?
며칠 후 준서의 상처가 아물자 홍현은 다시 평소의 거지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눈에는 그녀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준서는 시장 골목에서 홍현이 군밤을 한 줌 쥐고 작은 아이에게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차피 난 살 안 빠져. 자, 너나 먹어라. 너라도 따뜻해야지. 진짜 저 주시는 거예요. 응, 아깝지만 너 주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며 준서는 칼을 휘두르던 무사가 아닌 사람 냄새 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거친 말투 뒤에 숨은 다정함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작은 항아리 하나를 홍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 호박여들 좋아하더냐? 하루에 하나씩만 먹거라. 그리고 기왕 도와주는 김에 이번 일도 같이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홍현은 웃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모든 비리가 밝혀지고 최 영감은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조용하던 마을에 화려한 꽃가마 행차가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바로 화영공주였습니다. 공주는 준서의 집 앞에 서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대가 암행어사 이준서 선비인가? 송구하옵니다. 소인, 공주마마를 알아보지 못하였나이다. 괜찮다. 그대의 기계를 직접 보고 싶어 왔을 뿐이 그대라면 내 곁에 두어도 족하겠다. 공주가 신랑감을 보러 왔다는 뜻에 사람들 사이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홍현은 마당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심했지만 가슴 깊은 곳이 조용히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홍현과 함께 공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공주마마, 소인의 곁엔 이미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온 이가 있사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고을의 진실도 소인의 목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있었다면 내가 왜 모르고 있었을까? 준서는 조용히 옆에 선 홍현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어사 이준서를 호위하라는 임무를 주었지? 준서는 놀랐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주마마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허나 그 사람이 제 목숨을 지켜주었듯 이제는 제가 홍현이를 지켜주어야겠습니다. 공주는 조용히 홍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공주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보고 싶었던 건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마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마음을 감싸 안는 자. 공주는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홍현은 조용히 마당에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다가와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지 않으냐? 누구 덕분에요? 가야 할 명분도 끝났으니. 그럼 여기 있으면 되겠구나. 나는 계속 여기 있을 테니? 홍현은 그 말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칼을 품고 살아온 그녀에게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약속이었습니다. 헌데, 진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바보이십니까? 홍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선비님께만 알려드린 제 이름입니다. 준서는 자신만 아는 이름이라는 말에 입이 귀에 걸렸고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홍현의 손이 더 빨랐고 준서의 팔은 순식간에 꺾여 있었습니다. 제가 손이 좀 빠른 편이라 미안합니다. 걱정 말 거라. 내가 조금 더 빠르면 되니? 준서는 홍현이 방심한 사이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홍현의 얼굴이 붉어졌고 처음으로 준서의 눈동자를 마주보며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작은 기와집에서 소박하게 살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숨은 의인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작지만 진실한 정의의 상징이 되어 후세 사람들의 입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 사람, 서로의 길이 되어 때는 조선시대, 평화롭지만 가난했던 해안가 마을 해월에 어느 날 뚱뚱하고 볼품없는 한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햇볕에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되는 대로 헝클어뜨린 머리카락, 누더기가 된 저고리를 걸친 처녀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장터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남은 음식을 찾아 헤매거나 조용히 대문가에 쪼그려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 며칠간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애써 무시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수군거림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처녀는 대체 어디서 굴러들어온 게야? 글쎄 말일세. 하는 꼴을 보니 아예 우리 마을에 눌러앉을 작정인가 보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집이 몸단속도 안 하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먼. 이보게들. 저런 불결한 것이 마을에 애군을 몰고 오기 전에 어서 빨리 쫓아내야 하네. 결국 마을의 실세인 최 영감의 아내를 필두로 한 안악내들이 우물가에 있던 처녀를 둘러쌌습니다. 이 마을엔 너 같은 거지가 살 곳이 없다. 우리 해월마을은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야. 내가 온 뒤로 마을 분위기가 칙칙해졌어. 어서 다른 곳으로 꺼지는 게 좋을 게야. 말이 좋게 나올 때 떠나거라. 그러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멍석마리를 당하게 할 것이야. 처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다가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소? 안악내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언제부턴가 마을에 자리 잡고 살던 허름한 차림의 선비, 이준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준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머물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돌변한 처녀의 태도에 안악내들이 어안이 벙벙해 있을 때 준서가 그들 뒤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처녀가 무슨 큰 잘못을 하였기에 이리 여러 사람이 몰려들어 다그치시는 것이. 안악내들은 준서의 훤칠한 키와 다부진 어깨, 선비다운 얼굴에 그만 말을 잃고 언제 그랬냐는 듯 고상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처녀이기는 하나 품위를 지키면 좋겠다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요. 준서는 자신 또한 굶주렸던 시절이 있었기에 처녀의 처지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이 처녀는 오늘부터 내 집의 식솔이 되었소. 그러니 더는 거지라 부르지 마시오. 안악내들은 그의 단호한 말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준서는 처녀를 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얼 하느냐? 어서 나를 따르거라. 처녀는 뚱뚱한 몸을 이끌고 말없이 선비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마을 외곽의 허름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이곳이 내가 사는 곳이다. 당분간 이 방에서 지내거라. 밥을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하루 한 끼는 챙겨줄 수 있다만 너를 보아하니 꽤나 많이 먹을 듯하구나. 어찌하겠느냐? 처녀는 고맙다는 말 대신 당연하다는 듯 집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너는 참으로 당당한 거지로구나. 내 이름은 무엇이냐? 홍연이라 합니다. 홍연은 이름만 던져놓고 준서가 내어준 밥과 국을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아, 천천히 먹거라. 체하겠다. 난 볼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하니 집 잘 보고 있거라. 홍연은 멀어지는 준서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오지랖은 천하제일인 사내로구나.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연은 낮이면 여전히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겉보기엔 멍하니 앉아있는 듯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마을의 관아 창고와 최 영감의 저택을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며칠 전부터 홍연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창고에 곡식이 들어오자마자 그날 밤 수레가 조용히 그 곡식을 실어내가는 것이었습니다.
수레의 바퀴 자국은 어김없이 최 영감의 저택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곡식이 마르기도 전에 다른 입으로 먼저 들어가는구나. 한편 암행어사 신분인 준서 또한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 뒤에 숨겨진 의문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에서 명령받은 물량과 실제 보관량이 어긋나는 점, 창고 담당관이 말을 아끼는 모습, 그리고 최 영감 댁에서 열리는 과도한 잔치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홍연은 멀찍이서 지켜보며 감탄 반, 걱정 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지랖만 넓은 선비인 줄 알았더니 눈썰미는 제법이구나. 하지만 준서는 자신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홍연의 정체를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홍연은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누더기 치마 속에서 작은 단검과 은빛 나침반을 꺼내 허리에 찼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창고 문이 열렸고 곡식 자루를 실은 수레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홍연은 어둠 속에서 그 곡식 자루에 눈에 띄지 않는 붉은 비단실로 엮은 작은 매듭 하나를 몰래 달아두었습니다. 며칠 후, 준서는 마을에서 굶주리는 아이들과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분명 관에서 쌀이 내려왔다 하였는데 우리가 받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소이다. 노인의 말에 준서는 실마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최 영감댁 뒤편의 곡식 창고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홍연이 보란듯이 남겨둔 붉은 비단 매듭이 달린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관에서 내려온 곡식이 분명한데 관용 물자를 이곳으로 빼돌리고 있었구나. 헌데 누군가 나보다 먼저 움직이며 단서를 남겨주는 듯하다. 준서가 모르는 사이 홍연은 기와지붕 너머에서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지간히 촉은 있구먼. 하지만 아직 멀었소이다. 어사나리가 발을 들이는 순간 등 뒤에서 칼이 들어온다는 걸 모른다면 오래 못 버티지요. 다음 날 최 영감의 집은 관곡 도난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고 침묵하던 마을 사람들의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자수 매듭을 남긴 이가 누구인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준서는 마당 한 구석에서 군고구마를 까먹고 있는 홍연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구나. 저 홍연이라는 처녀가 겉모습만큼 둔한 사람이 아닌 듯 보이는구나. 홍연은 준서의 눈빛을 살피고는 아주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비님도 고구마 하나 드릴까요? 겁나게 달고 맛있구먼요. 입가에 검은재를 묻히며 먹는 홍연을 보니 준서는 자신이 헛생각을 했다며 피식 웃었습니다. 홍연아, 어찌 그리 칠칠맞게 먹는 것이냐.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하겠구나. 준서는 자신도 모르게 홍연의 얼굴에 묻은 검은 재를 털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홍연은 생각지도 못한 행동에 심장이 뻐근해지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홍연이 목이 메어 캑캑거리자 준서는 옆에 있던 물을 먹여주며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홍연이 천천히 먹어야지. 내가 빼서 먹기라도 한단 말이냐. 그날 늦은 저녁, 준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최 영감의 창고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 발견한 곡식 자루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수상한 거래 문서 한 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서가 결정적 증거가 되겠구나. 헌데 이리 중요한 문서가 왜 이곳에? 함정인가? 준서가 문서를 품에 넣고 돌아서는 순간 바람을 가르며 칼날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객이 나타났습니다. 감히 관아의 일을 캐고 다니는 너는 누구냐? 그렇다면 너는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이냐? 자객의 칼끝은 준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매서웠습니다. 그의 팔에 피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툇마루에서 졸던 홍연은 가슴속에서 울려오는 불길한 낌새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홍연은 곧장 준서의 흔적을 따라 밤길을 달렸습니다. 그 걸음은 더 이상 평범한 거지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담벼락에 몰린 준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죽는 것인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는데. 그 순간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날아온 작은 돌멩이가 자객의 검을 튕겨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뚱뚱한 홍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천한 걸음걸이도 축 처진 어깨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짧은 검이 단단히 묶여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내가 늦었군. 너는 거지 처녀가 아니었더냐? 홍연은 대답 대신 다시 돌진하는 자객과 숨막히는 칼날 싸움을 벌였습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누구를 위해 움직이는 자냐? 대의를 위해 움직이는 자는 이름도 얼굴도 묻지 않는 법이다. 그 말에 자객은 혀를 차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홍연은 검을 거두고 준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비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내가 너무 늦어 미안합니다. 홍연이, 너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냐? 홍연은 침묵하며 준서의 어깨를 부축했고 조용히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속으로 나는 공주마마의 검입니다. 당신이 세우고자 하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파견된 그림자이지요. 그날 밤 준서의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홍연아, 너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냐? 누군가를 지키는 자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의 이름은 그저 스쳐 지나갈 이름일 뿐입니다. 아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정말 고맙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죽도록 어리석은 분이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혼자 가신 겁니까? 대놓고 죽여달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녀의 꾸짖는 듯한 말투 속에는 분명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에 준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다. 아닙니다. 정의를 세우려면 우선 살아남아야 합니다. 당신이 죽으면 누가 그 뜻을 지키겠습니까? 며칠 후 준서의 상처가 아물자 홍연은 다시 평소의 거지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눈에는 그녀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준서는 시장 골목에서 홍연이 군밤을 한 줌 쥐고 작은 아이에게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차피 난 살 안 빠져. 자, 너나 먹어라. 너라도 따뜻해야지. 진짜 저 주시는 거예요. 응, 아깝지만 너 주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며 준서는 칼을 휘두르던 무사가 아닌 사람 냄새 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거친 말투 뒤에 숨은 다정함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작은 항아리 하나를 홍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 호박여들 좋아하더냐? 하루에 하나씩만 먹거라. 그리고 기왕 도와주는 김에 이번 일도 같이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홍연은 웃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모든 비리가 밝혀지고 최 영감은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조용하던 마을에 화려한 꽃가마 행차가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바로 화영공주였습니다. 공주는 준서의 집 앞에 서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대가 암행어사 이준서 선비인가? 송구하옵니다. 소인, 공주마마를 알아보지 못하였나이다. 괜찮다. 그대의 기계를 직접 보고 싶어 왔을 뿐이 그대라면 내 곁에 두어도 족하겠다. 공주가 신랑감을 보러 왔다는 뜻에 사람들 사이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홍연은 마당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심했지만 가슴 깊은 곳이 조용히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홍연과 함께 공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공주마마, 소인의 곁엔 이미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온 이가 있사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고을의 진실도 소인의 목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있었다면 내가 왜 모르고 있었을까? 준서는 조용히 옆에 선 홍연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어사 이준서를 호위하라는 임무를 주었지? 준서는 놀랐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주마마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허나 그 사람이 제 목숨을 지켜주었듯 이제는 제가 홍연이를 지켜주어야겠습니다. 공주는 조용히 홍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공주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보고 싶었던 건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마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마음을 감싸 안는 자. 공주는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홍연은 조용히 마당에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다가와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지 않으냐? 누구 덕분에요? 가야 할 명분도 끝났으니. 그럼 여기 있으면 되겠구나. 나는 계속 여기 있을 테니? 홍연은 그 말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칼을 품고 살아온 그녀에게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약속이었습니다. 헌데, 진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바보이십니까? 홍연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선비님께만 알려드린 제 이름입니다. 준서는 자신만 아는 이름이라는 말에 입이 귀에 걸렸고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홍연의 손이 더 빨랐고 준서의 팔은 순식간에 꺾여 있었습니다. 제가 손이 좀 빠른 편이라 미안합니다. 걱정 말 거라. 내가 조금 더 빠르면 되니? 준서는 홍연이 방심한 사이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홍연의 얼굴이 붉어졌고 처음으로 준서의 눈동자를 마주보며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작은 기와집에서 소박하게 살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숨은 의인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작지만 진실한 정의의 상징이 되어 후세 사람들의 입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 사람, 서로의 길이 되어 때는 조선시대, 평화롭지만 가난했던 해안가 마을 해월에 어느 날 뚱뚱하고 볼품없는 한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햇볕에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되는 대로 헝클어뜨린 머리카락, 누더기가 된 저고리를 걸친 처녀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장터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남은 음식을 찾아 헤매거나 조용히 대문가에 쪼그려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 며칠간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애써 무시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수군거림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처녀는 대체 어디서 굴러들어온 게야? 글쎄 말일세. 하는 꼴을 보니 아예 우리 마을에 눌러앉을 작정인가 보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집이 몸단속도 안 하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먼. 이보게들. 저런 불결한 것이 마을에 애군을 몰고 오기 전에 어서 빨리 쫓아내야 하네. 결국 마을의 실세인 최 영감의 아내를 필두로 한 안악내들이 우물가에 있던 처녀를 둘러쌌습니다. 이 마을엔 너 같은 거지가 살 곳이 없다. 우리 해월마을은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야. 내가 온 뒤로 마을 분위기가 칙칙해졌어. 어서 다른 곳으로 꺼지는 게 좋을 게야. 말이 좋게 나올 때 떠나거라. 그러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멍석마리를 당하게 할 것이야. 처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다가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소? 안악내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언제부턴가 마을에 자리 잡고 살던 허름한 차림의 선비, 이준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준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머물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돌변한 처녀의 태도에 안악내들이 어안이 벙벙해 있을 때 준서가 그들 뒤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처녀가 무슨 큰 잘못을 하였기에 이리 여러 사람이 몰려들어 다그치시는 것이. 아낙네들은 준서의 훤칠한 키와 다부진 어깨, 선비다운 얼굴에 그만 말을 잃고 언제 그랬냐는 듯 고상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처녀이기는 하나 품위를 지키면 좋겠다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요. 준서는 자신 또한 굶주렸던 시절이 있었기에 처녀의 처지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이 처녀는 오늘부터 내 집의 식솔이 되었소. 그러니 더는 거지라 부르지 마시오. 아낙네들은 그의 단호한 말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준서는 처녀를 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얼 하느냐? 어서 나를 따르거라. 처녀는 뚱뚱한 몸을 이끌고 말없이 선비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마을 외곽의 허름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이곳이 내가 사는 곳이다. 당분간 이 방에서 지내거라. 밥을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하루 한 끼는 챙겨줄 수 있다만 너를 보아하니 꽤나 많이 먹을 듯하구나. 어찌하겠느냐? 처녀는 고맙다는 말 대신 당연하다는 듯 집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너는 참으로 당당한 거지로구나. 내 이름은 무엇이냐? 홍연이라 합니다. 홍연은 이름만 던져놓고 준서가 내어준 밥과 국을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아, 천천히 먹거라. 체하겠다. 난 볼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하니 집 잘 보고 있거라. 홍연은 멀어지는 준서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오지랖은 천하제일인 사내로구나.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연은 낮이면 여전히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겉보기엔 멍하니 앉아있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마을의 관아 창고와 최영감의 저택을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며칠 전부터 홍연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창고에 곡식이 들어오자마자 그날 밤 수레가 조용히 그 곡식을 실어내가는 것이었습니다. 수레의 바퀴 자국은 어김없이 최영감의 저택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곡식이 마르기도 전에 다른 입으로 먼저 들어가는구나. 한편 암행어사 신분인 준서 또한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 뒤에 숨겨진 의문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에서 명령받은 물량과 실제 보관량이 어긋나는 점, 창고 담당관이 말을 아끼는 모습, 그리고 최영감 댁에서 열리는 과도한 잔치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홍연은 멀찍이서 지켜보며 감탄 반, 걱정 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지랖만 넓은 선비인 줄 알았더니 눈썰미는 제법이구나. 하지만 준서는 자신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홍연의 정체를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홍연은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누더기 치마 속에서 작은 단검과 은빛 나침반을 꺼내 허리에 찼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창고 문이 열렸고 곡식 자루를 실은 수레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홍연은 어둠 속에서 그 곡식 자루에 눈에 띄지 않는 붉은 비단실로 엮은 작은 매듭 하나를 몰래 달아두었습니다. 며칠 후, 준서는 마을에서 굶주리는 아이들과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분명 관에서 쌀이 내려왔다 하였는데 우리가 받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소이다. 노인의 말에 준서는 실마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최영감댁 뒤편의 곡식 창고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홍연이 보란듯이 남겨둔 붉은 비단 매듭이 달린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관에서 내려온 곡식이 분명한데 관용 물자를 이곳으로 빼돌리고 있었구나. 헌데 누군가 나보다 먼저 움직이며 단서를 남겨주는 듯하다. 준서가 모르는 사이 홍연은 기와지붕 너머에서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지간히 촉은 있구먼. 하지만 아직 멀었소이다. 어사나리가 발을 들이는 순간 등 뒤에서 칼이 들어온다는 걸 모른다면 오래 못 버티지요. 다음 날 최영감의 집은 관곡 도난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고
침묵하던 마을 사람들의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자수매듭을 남기